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과 환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빛과 생물 파트에 대해서 볼 거예요. 빛의 세기나 빛의 파장 아니면은 일조 시간은 생물한테 크나큰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빛의 세기라는 말을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빛의 세기는 강한 종류의 빛을 뜻하는 게 아니라 빛의 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많이 비치면 빛의 세기가 세다 아니면은 약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파장은 빛의 종류를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조 시간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도 빛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빛의 세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이 있고 또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이 있어요.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은 숲의 위쪽에 분포를 하고 잎이 두껍다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숲의 위쪽에 분포하게 되면은 숲의 아래쪽에 있는 나무들보다 훨씬 더 빛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이고, 잎이 두꺼운 거는 조금 이따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리고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은 숲의 아래쪽에서 분포한다. 비교적 빛을 많이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잎이 얇고 넓은 편이다. 왜냐면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빛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잎이 얇고 넓어야지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을 효율적으로 받느냐의 측면에서는 약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이 강한 빛에서 잘 자라는 생물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강한 빛을 받는 잎이랑 약한 빛을 받는 잎이 있는데, 강한 빛을 받는 잎은 강한 빛을 받으니까 빛을 많이 받아서 광합성이 되게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의 울타리 조직은 엽록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엽록체는 바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죠. 그래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울타리 조직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잎이 두꺼워졌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약한 빛을 받는 잎은 울타리 조직의 발달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잎이 얇다. 그리고 오른쪽 예시를 한번 잠깐 보면은 소철 같은 경우는 강한 빛을 받는 대표적인 예시이고, 산세베리아는 약한 빛을 받는 대표적인 예시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철 같은 경우는 지금 숲의 위쪽에 분포하죠. 산세베리아는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빛의 파장에 대해서 볼 거예요. 바다의 깊이에 따라서 도달하는 빛의 파장하고 양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이런 빛의 파장의 다름은 해조류의 서식 분포에 영향을 준다. 그림을 보면서 파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일단 파장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되게 투과도가 커져요. 그래서 깊게 들어간다. 파장은 이렇게 짧은 파장이 있고 또 긴 파장이 있으면은 딱 봐도 투과도가 위의 파장, 짧은 파장이 더 깊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장이 긴 적색광의 경우에는 얕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 적색광을 먹고 크는 애들은 바로 녹조류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파장이 짧은 청색광 같은 경우는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데, 이 청색광을 좋아하는 조류는 홍조류예요. 녹조류는 이제 적색광을 좋아하고, 갈조류는 황색광을 좋아하고, 홍조류는 청색광을 좋아한다 라고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일조 시간에 대해서 볼 건데, 일조 시간은 뭐 구름도 없고 안개도 없고 실질적으로 햇빛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일조 시간과 관련해서 장일식물, 단일식물이 나와요. 장일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조 시간이 길어질 때, 봄 아니면은 초여름, 이럴 때 꽃이 피는 식물이고, 예시로는 붓꽃, 시금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까지 외워주셔야 되고, 다음으로 단일식물 같은 경우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이 핀다. 그래서 코스모스, 국화, 나팔꽃 같은 꽃이 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봄에 번식하는 동물도 있고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도 있어요.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이냐,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이냐. 봄에 번식하는 동물은 꾀꼬리, 종달새 등이 있고, 가을에 번식하는 동물은 송어, 노루 등이 있다.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온도랑 생물에 관해서 한번 할게요. 온도는 물질 대사 과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줘요. 왜냐면은 이 효소가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데, 효소는 온도에 따라서 활성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온도가 달라지면 생물이 이제 물질 대사를 하는데 크나큰 영향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변온동물과 정온동물로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변온동물은 주변 온도가 체온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정온동물은 주변 온도가 체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동물들이죠. 그래서 변온동물 중에서 개구리 같은 양서류는 추운 겨울에 물질 대사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겨울잠을 자면서 겨울을 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정온동물 중에서 포유류 같은 경우는 물질 대사는 할 수 있지만 먹이가 부족해요, 겨울에. 그래서 겨울잠을 자게 된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다르죠.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철새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적합한 온도의 장소로 이동한다. 또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털이 발달하고 또 피하지방층이 두껍고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다는 특징이 있어요. 몸의 말단부는 뭐 귀나 아니면 꼬리 같은 부분을 말하게 되고요. 밑에서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북극여우랑 온대여우, 사막여우가 있는데,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추운 지역이죠. 추운 지역일수록 털이 발달하고
작고 몸집이 크고 또 몸의 말단부가 작죠. 그래서 이 특징들을 바로 이 여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일 추운 지역에 사는 북극 여우는 보이듯이 귀가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그리고 제일 더운 곳에 사는 사막 여우는 귀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말단부에도 차이가 나고 덩치도 차이가 나고 있죠. 털의 발달 정도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 알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